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핵산, DNA는 어떤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받는 DNA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단순한 모양의 분자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DNA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산과 당은 바깥쪽에서 뼈대를 이루고 염기는 안쪽에 존재하면서 쌍을 이루어 결합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산과 당, 그리고 염기들이 연결돼 DNA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DNA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 성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며 긴 가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가닥이 꼬이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DNA 모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중 나선 구조가 갖는 중요한 의미, 바로 유전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비밀은 염기의 순서와 결합에 있었습니다. DNA 상에는 네 종류의 염기, 즉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특정한 순서로 나열돼 있는데, 이들 염기가 결합할 때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과, 시토신은 반드시 구아닌과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 염기의 순서와 결합이 유전을 결정짓습니다. 또 이중 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뼈대는 염기들의 수소 결합을 통해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리됩니다. 이때 두 가닥이 각각의 사본을 만들면 염기 순서가 똑같은 DNA가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럼 탐구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 즉 DNA 모형을 관찰하여 DNA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알고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를 토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우선 DNA 모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자가 필요합니다.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68쪽에서 69쪽입니다. 1. DNA 모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DNA 모형이 있는데요. 자, 이걸 관찰하면 됩니다. DNA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간격을, 그 간격이 일정한지 측정해보고 두 가닥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관찰해보자. 자, 여기 DNA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관찰하면 됩니다. 두 번째, 관찰한 DNA 모형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써보자. 우선 DNA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상, 당, 염기.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 그쵸?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거 뉴클레오타이드는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긴 사슬의 모양의 가닥을 이루게 됩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네모.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사슬은 염기끼리 마주보고 결합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간격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 염기쌍과 다른 염기쌍 사이의 거리와 DNA 사슬의 폭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요. DNA를 이루는 염기에는 아데닌, 자, 밑줄 염기. 자, 아까 인산단 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염기는 특히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DNA 규칙성을 볼 건데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인산, 당, 염기는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고요. 인산과 당은 DNA 분자의 바깥쪽에, 염기는 안쪽에 배열되어 있고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염기는 아데닌은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결합합니다. 3번. DNA가 생성되는 원리를 토의하고 DNA 모형을 분해하여 그 원리에 따라 조립해보자. 결과 및 정리. 1.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그려보자.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인산, 당, 염기. 여기 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는 우리가 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염기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어요? 아까 전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렇죠. 그 중에서 아데닌이죠. 그래서 A라고 쓴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인산당 염기인데요. 이번엔 뭘까요? 맞습니다. 염기 중에 구아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G입니다. 자, 다음에요. 인산당 염기 중에 뭐라고요? 그렇죠. 사이토신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뭘까요? 인산당 염기 중에 그렇죠. 타이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타이민입니다. 자, 이렇게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 염기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 단위체, 무슨 체? 단위체는 바로 이게 하나의 단위체인데요. 이게 단위체인데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위체를 뭐라 한다? 그렇죠. 이걸 뉴클레어 타이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가 뉴클레어 타이드죠. 써주세요. 그리고 이 뉴클레어 타이드는 바로 인상, 당, 염기로 되어 있죠. 염기 중에 여기는 아데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이것도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이것도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DNA가 생성되는 원리를 정리하여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을 우리가 디옥시리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하고 다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전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에 결합하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 결과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하는 긴 사슬 모형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형성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끼리 서로 마주보고 결합하여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 염기 배열 순서가 다양해지므로 수많은 염기 조합을 가진 DNA가 생성될 수 있죠. 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사람과 파리는 유전 정보를 모두 DNA 저장하는데 생김새 등 특성이 다르다. 그 까닭을 토의해보자. DNA 유전 정보라고 했는데요. 이 DNA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배열 순서에 해당합니다. 그 유전 정보가요. 사람과 파리의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모두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중요한데요. 사람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모두 뉴클레오타이드예요. 한마디로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염기도 4개뿐이 없죠.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하지만 이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의 배열 순서, 즉 염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유전 정보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기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염기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 등 그 특징이 서로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죠. 자, 비지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DNA 모형을 제작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제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중 나선이 되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워낙 중요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써주세요. 인산. 그리고요, 이렇게 있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당. 그리고요,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염기죠. 이게 뭐라고요? 염기. 자, 다시 여기다 쓸게요. 염기. 이렇게 있고요. 이 염기는, 네,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잘 적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산당 염기를 합쳐서 뭐라 한다? 이걸?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즉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거를 뭘로?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마치 요거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뉴클레오타이드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타내자고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모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됩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인 거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하나씩 모인 거예요. 물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또요 당, 그리고 염기로 되어 있는데 얘가 또 밑에 인산, 그리고요 당, 염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자 이렇게 보이는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였다.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타이드. 자, 그런데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DNA는 이게 몇 개로 있다?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지금 몇 개예요? 그렇죠. 두 개죠. 지금 얘랑 누구요? 얘로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DNA다 이거예요. 알겠죠? 즉 이렇게 두 개는 얘가 뭐다? DNA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에 결합 있잖아요. 이 결합, 여기 사이에 결합. 이게 바로 수소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떨어졌다 붙였다 해서 복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 앞에가? 그렇죠. 염기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염기입니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이렇게 돼 있죠. 이 염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염기가 다른 염기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염기 서열에, 염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고양이는 다르게 생겼죠. 그러한 유전 정보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인산당 염기 모여서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됐다? 그렇죠. 이중 나선인 바로 DNA가 된 거죠. 실제로 얘가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꼬여요. 그렇죠? 이게 DNA입니다. 페이지 70쪽입니다. 이번엔 신소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신소재. 자, 소재는 물질과 관련이 있거든요. 신이니까 뭐예요? 맞아요. 새로운 물질이란 얘기죠. 자, 신소재의 활용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또한 전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신소재의 특징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최초로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는 지구와 우주를 28번이나 왕복하였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이렇게 왕복할 때까지 콜럼비아호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는 마찰열이 발생하여 표면 온도가 약 16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높은 온도를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할까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진인데요. 자, 이건 바로 콜럼비아호라고 우주 왕복선입니다. 아무래도 자, 이게 우주 왕복을 할 때 엄청난 마찰열이 생기는데요. 1600도가 넘는다고 해요. 자,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할까요? 세라믹으로 만든 내열 타일을 개발하여 우주 왕복선인 콜럼비아호의 전 표면에 붙이면서 대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콜럼비아호는 지구와 우주를 28번이나 왕복할 수 있었다. 자, 세라믹으로 만든 내열 타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거죠. 신소재를요. 물질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공기도 중력도 존재하지 않는 이 극한 공간을 인간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체를 보호해주는 최첨단 소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소유주호에서 연기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 발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노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주호. 정확히 8시 16분. 이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5분 정도가 10km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한 33바퀴 하는 거는 이 우주선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약 10일간 생활해야 할 이소연 씨는 인체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두고 올 옛 이 힘든 여정에 큰 의지가 됐던 것은 우주복이었죠. 거기에서는 숨을 쉬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몸의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압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내부에서 압력을 유지시켜주고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줘야만 돼요. 뭐 우주에 나가서는 말할 것도 없죠. 바깥이 진공이기 때문에 우주복이 진공 꼭 무슨 탱크처럼 안에 있는 산소를 꽉 잡아주는 거죠.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옷이 없으면 그 우주선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안심하고 타고 가기는 힘들죠.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몸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 변화, 우주 공간에서의 무중력 상태 등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주복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 쏘아 올려질 때 이소연 씨가 입고 있었던 우주복인 소콜. 약 10kg에 이르는 무게를 갖고 있는 이 우주복은 인체를 보호해주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능은 우주 비행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죠. 우주선에 산소가 공급되지만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콜 우주복은 원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작업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주복을 입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선에 구멍이 생겨 우주 비행사들이 질식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이 우주복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복의 가장 큰 기능은 우주 비행사한테 적절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우주선 밖에서 입는 선외 우주복은 우주선 안에서 입는 우주복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복에 의지해서 극한의 상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영하 수백 도에서 영상 100도를 넘나드는 기온도 견뎌야 합니다. 아주 가는 파이프들로만 만들어진 옷을 하나 입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면서 체온을 일단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겹쳐 입고 우주복 입고 해서 그 우주복 자체가 그냥 하나의 소형 우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형 우주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선외복에는 최첨단 소재가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섬유만 최소 18겹이 넘죠. 여러 층의 유리 섬유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외부 온도를 완전히 차단해주고 우주 비행사의 체온을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줍니다. 마지막에는 작은 운석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소재는 바로 우리가 아는 방탄 소재로도 쓰입니다. 위험천만의 순간, 주인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까지 방탄 소재를 만드는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20세기 초반의 방탄복은 빠른 속도로 발전된 총기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보면 녹는점, 그리고 강도, 단단한 정도죠. 그리고 전기 전도성, 전기가 통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성, 그러니까 자석과 어떤 자석이 붙는지 안 붙는지 뭐 이런 여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신소재는 기존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우주 왕복선에서 그 세라믹 소재도 그렇고요. 그 우주복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신소재가 개발되게 되죠. 우리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이용되는 신소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표면 유리는
3D 글라스로 되어 있고요. 강화 유리와 같이 충격에 강하고 그리고 흠집이 잘 생기지 않는 신소재입니다. 화면은 OLED라고 해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눈에 적당한 밝기를 제공하면서 소비 전력이 작은 신소재를 사용했어요. 덮개는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과 같이 가볍고 충격에 강한 신소재를 사용했죠. 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는 이것의 반도체와 같이 소비 전력이 작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신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배터리도 중요하죠. 리튬이온 전지와 같이 열이 적게 발생하며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소재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신소재가 들어갔죠. 우리 주변에는 어떤 신소재가 있을까요?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소재를 이용한 여러 종류의 제품이다. 자, 처음 보니까 그렇죠. 배드민턴 라켓 줄이 있죠. 두 번째는 소비 전력이 작고 수명이 긴 LED 조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씌워져도 복원되는 안경테가 있어요. 네 번째는 자연에서 분해되는 비닐이고요. 각 제품에 사용된 신소재의 종류를 조사하고 그 성질을 기존 소재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배드민턴 라켓줄이라고 했는데요. 자, 신소재의 종류가 동물의 창자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드민턴이 나왔을 때는 그 줄을 동물의 창자로 했대요. 자연에서 얻은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일론입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직접 만든 섬유, 합성 섬유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나일론이 현재 보통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강화시켜서 탄소 나노 섬유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자, 성질은요, 아무래도 탄력성이 있고요. 반발력, 그리고 보건력, 그리고 내구성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LED 조명인데요. 처음에 우리는 백열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백열등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요. 그렇죠. LED 조명을 사용을 하는 거죠. 점점 어때요? 열이 적게 나고 효율이 높은, 빛이 잘 나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겠죠. 수명이 길어지고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안경테인데요. 처음에 안경이 나왔을 때 그 테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가 두 번째는 자, 인간이 만들기 시작하는 플라스틱. 그렇죠. 자,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렇죠. 형상 기억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인체의 온도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그 안경테 모양을 정하면 그 온도에 맞춰서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형상이 모양이 기억되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을 이용했고요. 자, 이제는 그렇죠. 형상 기억 합금인 니켈과 타이타늄 합금으로 된 이런 합금도 이용하게 된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가볍고요. 탄성과 연성이 좋으며 강도가 즉 튼튼한 정도가 뛰어나지고 있죠. 이번엔 자연분해 비닐인데요. 원래 비닐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지만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연분해 비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광분해, 빛광자죠. 그러니까 빛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비닐이요. 그리고 미생물 분해 비닐. 이거는 비닐을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존의 비닐의 단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으면 소각시, 독성가스와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자연 상태에서 분해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자연 분해 비닐인 거죠.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만든 신소재를 찾아 그 성질을 조사해보고 활용 방안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탄소 섬유가 있는데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서 내열성 그리고 내충격성이 좋고 부식될 우려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탄소니까요. 그래서 항공기나 자동차의 몸체에 탄소 복합 재료를 적용하면 금속 재료를 사용할 때보다 무게가 약 20%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고요. 에너지 효율도 높고 그리고 온실기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죠. 그만큼 가벼우니까요. 또한 그 골프채, 테니스 라켓, 야구 방망이 등 스포츠 용품에 적용하면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섬유, 무슨 섬유? 예, 탄수 섬유를 많이 사용하죠. 가볍기도 하고 녹도 안 쓰고 그리고 그만큼 온실기체 발생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자연 상태의 물질을 변형하여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자. 뭐라 하죠? 그렇죠. 무슨 소재? 신소재. 두 번째, 창의 융합인데요. 신소재 개발이 예술 분야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신소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유화물감 아세요? 유화물감. 이 기름 성분의 물감이거든요. 자, 이것이 개발되면서 수채화에서 유화로 그림 소재의 폭이 넓어지게 됐죠. 그래서 목재, 금속만을 사용했던 조수에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면서 다채로운 느낌의 작품들이 나왔어요. 또한 음악에서도 이제 신소재가 사용되게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같이 한번 조사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